3년을 참았습니다. 딱 오늘 하루만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3년을 참았습니다. 딱 오늘 하루만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연희가 그 말을 내뱉은 건 오씨 가문 무사들이 대문을 막아선 그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마당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오씨 가문에서 보낸 무사 6이 대문을 등지고 서서 연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칼집에 손을 얹은 채였어요. 그 눈빛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지요. 기껏해야 촌구석 며느리 하나, 겁주면 무릎이나 꿇겠거니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손목을 풀었습니다. 우두두, 관절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낮게 울렸어요. 무사들이 그제야 조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였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연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3년 내내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눈빛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야겠습니다. 연희가 왜 3년을 참았는지, 그리고 그 3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야 이 밤의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연희의 아버지 이름은 이진갑이었습니다. 한때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무관이었어요. 키가 7자에 팔뚝 둘레가 어른 허벅지만 하고 힘이 어찌나 셌던지 말발굽을 맨손으로 구부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돌았지요. 선전관 시절에는 임금 앞에서 활을 쏘아 200보 박관역을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 했습니다. 무관으로서 그보다 더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35세 갑자기 낙향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윗사람에게 미움을 샀다느니 말들이 무성했지만 진갑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외곽의 작은 마을의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연희가 태어난 건 낙향한 지 2해 뒤였어요. 딸을 보는 순간 진갑이 펑펑 울었다 합니다. 아들도 아닌데 왜 우느냐고 아내가 물었더니 진갑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요. 이 아이 눈빛이 나를 닮았소. 그 눈빛이 걱정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연희가 5살이 되던 해에 밝혀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어요. 마을 우물가에 황소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고삐가 풀려 날뛰는 놈이었는데 몸집이 어찌나 크던지 어른 남자 셋이 달려들어도 붙잡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데 우물가에 5살짜리 계집아이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연희였어요. 황소가 연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눈을 가렸어요. 진갑이 달려가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지요. 이미 늦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연희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달려드는 황소의 콧뼈를 가볍게 손가락 하나로 톡 건드렸습니다. 황소가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내 발을 받고 우뚝 머리를 푹 떨구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마치 커다란 바위에 머리를 박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버린 겁니다. 마을 사람들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진갑이 달려가 연희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연희는 태연하게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갑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연희야, 이 손 말이다. 이 손에 있는 게 뭔지 아느냐? 모르겠어요. 아버지. 진갑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피다. 나도 있었고 내 아버지도 있었지. 그런데 이 힘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관가에서 데려간다. 진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기가 되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야. 나는 그 꼴을 당했다. 네가 같은 꼴을 당하는 건 죽어도 못 본다. 알겠느냐?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연희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단, 힘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숨기는 훈련이었지요. 돌을 들 때 일부러 비틀거리는 법, 무거운 짐을 질 때 얼굴을 찡그리는 법, 빠르게 달릴 수 있어도 느리게 걷는 법. 어린 연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왜 배워요? 진갑이 딸을 바라보았어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조선에서 여자로 살아남으려면 약한 척할 줄 알아야 한다. 연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진짜로 잘 배웠습니다. 어찌나 잘 배웠던지 10살이 될 무렵에는 마을에서 힘없기로 소문난 아이가 됐지요. 어릴 때 황소를 멈췄다는 이야기는 어느 순간 그냥 소문으로만 떠돌다 흐지부지 됐어요. 연희는 자랐습니다. 가늘고 긴 눈매에 도톰한 입술, 고운 피부를 가진 여인이 됐어요. 걸음걸이는 조용하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누가 뭘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해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칭찬했어요. 이진갑 씨 딸은 참 얌전하다고, 저런 며느리 얻으면 복 받는다고.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버드실 마을의 박씨 집안 아들 박재훈. 선비 집안 출신인데 집이 가난하고 몸이 병약하지만 심성이 곱다는 말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집 병약한 남자에게 시집 보내느냐고 수군댔지만 진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은 욕심이 없는 집이다. 연희야, 그쪽이 낫다. 연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집 가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갑이 연희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섰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아마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연희야, 시집에서는 진갑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알아요, 아버지. 연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힘 절대 보이지 않을게요. 약한 척 할게요. 아버지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진갑이 딸을 꽉 안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등에 대고 연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약속해요, 아버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연희에게 얼마나 가혹한 시간을 만들어낼지 그날의 연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드실 마을 박씨 집안이 어떤 곳인지도, 그 마을을 쥐고 흔드는 오씨 가문이 어떤 자들인지도, 연희는 가마도 없이 걸어서 시집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 연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술이 얇은 여인이었어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지참금은?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없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눈이 더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연희는 알았어요. 아, 이 집에서 살아남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연희가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시집 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 한켠에 호롱불이 희미하게 타고 있었어요. 연희가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록, 콜록. 남편 박재훈이었어요. 낡은 도포를 벗어 개어놓은 그는 마른 체구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매가 부드럽고 이마가 넓었어요. 서당에서 글을 읽어 온 사람 특유의 조용한 인상이었지요. 미안하오. 재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내가 몸도 이 모양이고 집안도 넉넉하지 못하니 괜한데 시집 온 건 아닌지 걱정이오. 연희가 살짝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창백한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는데 그 눈빛만은 참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희가 짧게 말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재훈이 잠깐 연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 끝이 발개졌어요. 그럼 쉬오. 나는 저쪽에서 자겠소. 재훈이 구석으로 물러가 이불을 폈어요. 연희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고, 힘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 수 있겠다고요. 그 생각이 딱 하룻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하늘이 먹비칠 때였어요. 연희야, 연희야. 날카로운 목소리에 연희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부엌에 불은 누가 떼? 응? 밥은 누가 짓는다고 이 시간까지 드러 누워 있어. 연희가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마당에 나가 보니 하늘에 별이 아직 박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깜깜했어요. 연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피우고 밥을 안치고 반찬을 만들고 물을 길어다 아침상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이 밥이 뭐야?
질척거려서 목구멍에 넘어가겠어. 다시 해. 예, 어머님. 다시 지었습니다. 이번엔 또 너무 되잖아. 밥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시집은 왜 왔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세 번째 지은 밥에서야 시어머니가 겨우 수저를 들었어요. 그런데 반 그릇도 안 먹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대장장이 집딸이라더니 손맛도 대장장이 손맛이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아침은 새벽 전에 시작됐고 밤은 자정이 넘어야 끝났어요. 빨래, 청소, 물 깃기, 장작 패기, 불 떼기, 소 먹이기, 마당 쓸기, 거기에 시누이 둘의 목까지 더해졌습니다. 큰 시누이가 아침마다 빨래 보따리를 내밀었어요. 옳게, 내 빨래 좀 해. 작은 시누이는 방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옳게, 내 방 청소도 해. 재우는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를 못했지요. 한 번은 어머니에게 연희가 너무 힘들지 않냐고 말을 꺼냈다가 시어머니에게 된통당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살림 거들 사람 들인 거야. 너는 몸이나 추스리고 가만히 있어. 재우는 그 말 뒤로 입을 닫았어요. 연희를 볼 때마다 눈빛으로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괜찮아. 아버지한테 약속했잖아.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연희에게 이 살림이란 건 손뭉치 들고 노는 수준이었거든요. 문제는 힘을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광에 쌓인 쌀가마니 5개를 안채로 옮기라고 시켰습니다. 오늘 안으로 못하면 저녁 없어. 쌀가마니 하나가 어른 남자 둘이 낑낑대야 드는 무게였어요. 연희가 광에 들어가 가만히 하나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깃털 같았어요. 아니, 깃털보다도 가벼웠지요. 연희가 한 손으로 가마니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뚜벅, 뚜벅. 연희가 화들짝 가마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얼른 두 팔로 끌어안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어휴, 어휴. 시어머니가 광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어요. 저게 뭐야. 가만히 하나도 제대로 못 드는 게. 연희는 속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힘을 감추느라 진이 빠지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어요. 겨울이 됐어요. 마당 가득 통나무가 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안에 다 쪼개 놓으라 했어요. 연희가 도끼를 들었습니다. 한 번만 내리치면 통나무가 수박처럼 갈라지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안 됐어요. 연희는 일부러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툭, 툭, 툭. 1시간이면 끝낼 일을 4시간 동안 했어요. 등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힘을 참느라고요. 이듬해 봄, 시집 온 지 10달째였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무심코 힘을 줬는데 쥐고 있던 빨랫돌이 쩍 하고 갈라진 겁니다. 연희가 기겁을 했어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얼른 갈라진 돌을 붙여놓고 흙을 발랐지요. 그때 작은 시누이가 쪼르르 다가왔어요. 옳게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이 좀 미끄러웠어. 연희가 웃어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돌아갔어요. 연희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 긴장을 놓지 못하는 탓이었지요. 그 와중에 연희가 살피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이었어요. 버드실 마을 어귀에는 오씨 가문의 집이 있었습니다. 기와가 겹겹이 쌓인 대문, 붉은 칠을 한 기둥,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지요. 오씨 가문 주인은 오만술이라는 자였어요. 50줄에 접어든 사내였는데 배가 불룩하고 눈이 작고 목소리가 기름졌습니다. 웃을 때 눈이 완전히 사라지는 인상이었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오만술은 버드실 마을 논밭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작 농민들은
수확의 절반을 새로 바쳤습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명목의 잡세가 붙었어요. 잘 내던 세금이 어느 날 갑자기 올라 있기도 했고, 이유도 모르게 작년 것까지 더 내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군소리를 못했어요. 오씨 가문과 청풍현 관아가 한 몸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현감 자리는 오만술이 꽂은 사람이었고, 포졸 우두머리는 오만술과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남편 재우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재우는 병약했지만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장부를 볼 줄 알았고 글을 읽었어요. 오씨 가문이 농민들에게 들이미는 소장 문서에 불법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도, 세금 계산이 엉터리라는 것도 일찌감치 알아챘지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약해 자리에 누운 날이 서 있는 날보다 많았고, 관아에 가서 따지려 해도 오씨 가문 앞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당 너머로 논이 보였습니다. 수확을 마친 빈논이었는데 이웃집 김씨 영감이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논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거기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부엌에서 나오다 그 모습을 봤어요. 저 어른 왜 우세요? 연희가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재훈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올해 수확을 다 내고 나니 남은 게 없다고, 겨울을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고. 연희가 잠자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재훈이 잠든 뒤 연희가 부엌에서 뭔가를 부스럭댔습니다. 쌀 한 대와 감자 몇 알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이웃집 마당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튿날 아침 이웃집 김씨 영감이 마당에 놓인 보자기를 발견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당을 쓸었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몰래 나갔어요. 끼니를 잊지 못하는 집, 아이가 앓는 집, 노인 혼자 사는 집, 쌀이 없으면 곡식을 가져다 놓았고, 곡식이 없으면 자기 먹을 것을 아껴서 챙겼습니다. 어떻게 그 집들을 알았냐고요. 연희는 낮에 물을 기르러 다니면서, 빨래를 하면서, 장을 보러 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을 눈여겨봤어요. 누가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는지, 누구 집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는지, 아이들이 어느 집 앞에서 군침을 삼키는지. 그 눈이 아버지 이진갑의 눈이었습니다. 무관의 눈이었어요. 한편 재훈은 마을에서 점점 이상한 김새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씨 가문의 새로운 움직임이었어요. 소장료를 올리는 것으로 모자라 마을 공동 우물을 자기네 담으로 에워싸기 시작한 겁니다. 우물이 오씨 가문 담 안에 들어가면 물을 기르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리였어요. 재훈이 방 안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콜록거리면서도 눈빛이 달랐어요. 이건 못 참겠소. 연희가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하늘이 내리는 거요. 그걸 담을 두른다고 사유화할 수는 없어. 관아의 소장을 올려야겠소. 연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관아는 오씨 가문 손 아니었어요. 관아의 소장을 올리는 건 오씨 가문 코앞에 가서 따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보, 연희가 조용히 불렀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재훈이 연희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소. 내가 평생 글만 읽고도 이 하나를 모른다면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오. 연희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눈빛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재훈이 소장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사흘 만에 왔어요. 관아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씨 가문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덩치 큰 사내 둘이 대문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소장 취하하시오. 안 그러면 다음번엔 우리가 소장을 올릴 거요. 영모 혐의로. 영모.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다.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고 시누이들은 울먹였습니다. 연희만 대문 앞에 서서 그 두 사내를 바라보았어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두 사내가 연희의 눈빛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겠지요. 하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난한 집 며느리였어요.
설마 이 여자가 뭘 하겠냐 싶었겠지요. 두 사내가 돌아갔습니다. 연희가 대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혼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잔뜩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연희가 중얼거렸어요. 약한 척하는 것과 약한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과 못 보는 척하는 것도 달라요. 연희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참을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직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때의 연희는 몰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버드실 마을에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았어요. 오씨 가문의 담이 완성됐거든요. 마을 공동우물을 에워싼 돌담이 사람 키보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기와를 얹고 문을 달았어요. 자물쇠도 채웠지요. 자물쇠 열쇠는 오씨 가문 마름이 쥐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마름을 찾아가야 했어요. 마름은 물 한 동이에 엽전 2잎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물을 사 먹으면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항의하러 간 농부 하나가 포졸에게 끌려가 곤장을 맞고 왔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을에 굶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물값을 내느라 식량을 줄인 집들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죽을 끓여 먹다가 죽도 못 끓이는 집이 생겼고, 노인 혼자 사는 집에서는 사흘째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연희는 밤마다 더 바빠졌어요. 낮에는 집안 살림을 하고 밤에는 마을을 돌았습니다. 물을 가져다 놓고 곡식을 놓고 덜어는 자기 밥을 굶으며 아이들 몫을 챙겼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게 나오냐고 이웃들이 고개를 갸웃할 만큼 밤마다 기척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빠른 발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 그럴 때 쓰였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물항아리를 안고 골목을 지나는데 앞에서 웅크리고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아이였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였는데 쪼그리고 앉아 배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얘야. 연희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퀭했고 입술이 터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연희가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품고 있던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찐 감자 2알이 들어 있었어요. 연희가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허겁지겁 먹었어요. 씹지도 않고 삼켰지요. 연희가 등을 가만히 두드려 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아이가 연희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주머니 누구예요? 그냥 동네 사람이야. 아이가 다 먹고 일어나서는 골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연희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발길을 돌리려는데 저 멀리 오씨 가문 기와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기름진 고기 냄새가 밤바람에 실려왔지요. 연희가 그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이 깨어 있었어요. 등잔 앞에 앉아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장 문서와 세금 장부였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연희가 방에 들어서자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딜 다녀오는지 다 알고 있소. 연희가 멈칫했어요. 재훈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리지 않겠소. 당신이 하는 일이 옳으니까. 다만 재훈이 손에 쥔 문서를 내려다보았어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소. 연희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오. 재훈이 문서를 펼쳤어요. 연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세금 계산이 이상하오. 수확량이 10섬인데 세가 6섬이에요. 율법으로는 수확의 3하를 넘길 수 없소. 그런데 오씨 가문은 6하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걸 관아에 알리면요. 관아가 오씨 편이라는 거 알고 있소. 그러니 관아 위로 올려야지요. 연희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이요. 감사 어른께 직소장을 올리는 거요. 관아를 거치지 않고 곧장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연희가 생각했습니다. 잘못되면 재훈이 또 역모에 엮일 수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재훈의 눈빛이 또 그랬습니다. 꺾을 수가 없는 눈빛. 당신 뜻대로 하세요. 연희가 말했어요. 대신 혼자 가지 마세요. 반드시 같이 가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소장을 쓰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재훈이 쓰고 연희가 다듬었어요. 세금 장부의 수치, 소장 문서의 불법 조항, 우물 사유화의 경위, 마을 농민들의 피해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었지요. 그런데 한양으로 떠나기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재훈의 방에 들어서니 재훈이 없었어요. 이불만 펴져 있었지요. 부엌을 봤습니다. 없었어요. 마당에 나가 보았습니다. 없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연희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이 캄캄했는데 저쪽에 횃불 2개가 보였어요. 그 앞에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횃불 뒤에는 옷이 감은 사람들이었어요. 마름과 무사 셋이었습니다. 박서방 뭘 쓰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소. 마름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소장 말이오? 한양까지 가보시오. 도착하기도 전에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오. 재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드리는 거요. 직소장을 불태우고 마을 소작인들한테 오씨 가문에 불만 없다는 서약서를 받아 오시오. 그러면 없던 일로 해드리겠소. 연희가 재훈 앞에 섰습니다. 무사 셋의 시선이 연희에게 쏠렸어요. 이댁마님이시오? 마름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내조도 잘 하시는구려. 남편 대신 나서다니. 연희가 마름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름이 잠깐 웃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하룻밤 생각해 보시오. 마름이 횃불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무사 셋이 따라갔어요. 재훈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연희가 재훈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둘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직소장을 한양에 보낼 방법이 하나 있소.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한양에 아는 선비 어른이 계신데 그분께 탁송하면 감사 어른께 전달이 될 거요. 그분은 믿을 수 있어요? 내 스승 되시는 분이요. 10년 전에 한양으로 올라가셨는데 꼼꼼한 분이시오. 연희가 잠시 생각했어요. 편지를 쓰세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당신이요? 여자가 혼자 나서면 의심받지 않아요. 재훈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낮게 말했어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요. 연희가 빙긋 웃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빠를 뿐이에요. 재훈이 그 말뜻을 다 알지는 못했겠지요. 직소장과 편지가 완성됐습니다. 연희가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섰어요. 12마을을 돌아가는 산길을 택했습니다. 관아, 포졸들이 대로를 지키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산길은 가팔랐어요. 어른 남자도 가다가 쉬어야 하는 길이었지요. 연희는 달렸습니다. 바람보다 빠르게는 아니어도 산짐승보다는 빠르게.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이웃 마을 경계에 닿았어요. 거기서 다시 쉬지 않고 걸어 스승의 집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스승되는 선비 어른이 연희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길을 혼자 왔소. 예. 아침에 출발했다고? 예. 선비 어른이 한참 연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가 귀한 사람을 얻었구려. 연희가 고개를 숙이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어딜 갔다 이제 와? 심부름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심부름? 종일 집을 비워? 저녁은 어떡하고? 죄송합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재훈이 마루 끝에서 연희를 보았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어요. 전했소. 연희가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네. 재훈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 일찍 대문 밖이 시끄러웠어요. 연희가 마당에 나가보니 포졸 넷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재훈 어디 있소? 포졸 우두머리가 물었어요. 연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찾으십니까? 관아 일은 관아에서 물으시오. 당장 나오라 하시오. 재훈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박재훈이요. 포졸 우두머리가 재훈을 보더니 말했어요. 불온 문서 유포 혐의요. 관아로 가셔야겠소. 불온 문서. 연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직소장이 떠올랐어요. 아니, 직소장이 새 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스승되는 선비 어른 곁에도 오씨 가문의 눈이 있었던 거였지요. 재훈이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연희가 대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재훈이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연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부탁하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희의 등 뒤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가다니. 시누이들도 울었습니다. 연희는 울지 않았어요. 관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어요. 조용한데 차가웠습니다. 오씨 가문이 원하는 건 땅 문서였어요. 재훈을 인질로 잡아 땅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요. 관아 창고에 남편을 가두어 놓고 며칠 굶기고 곤장을 때리다 보면 도장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씨 가문의 실수였어요. 남편을 잡아간 것까지는 계획대로였겠지요. 그런데 그 남편의 아내를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어머님, 들어가 계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연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는 어쩔 거야. 재훈 씨 데려와야지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관아에서 어떻게? 연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눈빛이었지요. 시어머니가 그 눈빛에 말문이 막혔어요. 뭔가 이 며느리가 자기가 아는 그 며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겠지요. 어머님, 며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연희가 속으로 불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그것도 연희가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요. 재훈이 잡혀간 지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연희가 잠을 청하려 눈을 감는데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지요. 그런데 그 발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횃불이 셋이었어요. 오씨 가문 무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셋이 아니었어요. 5이었지요. 그 가운데 마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름 옆에 연희가 숨을 멈췄어요. 아이가 3이었습니다. 아이들이었어요. 하나는 아까 골목에서 만난 그 7살짜리 사내아이였어요. 나머지 둘은 6살, 5살쯤 돼 보이는 계집아이들이었습니다. 셋 다 겁에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요. 마름이 웃었습니다. 마님, 이 아이들 알아보시겠소? 연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밤마다 먹을 걸 갖다 주던 집 아이들이요. 마님이 몰래 챙기던 그 집들 말이요. 연희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소. 마름이 기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마님이 밤마다 어디 다니는지, 누구 집 앞에 뭘 놓고 오는지 다 알면서 지켜봤소. 이 아이들이 그 집 아이들이라는 것도. 연희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아이들은 상관없는 일이오. 상관이 있소. 마름이 손을 들었어요. 무사 하나가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이 움츠러들었어요. 땅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오. 내일 아침까지. 그러면 남편도 아이들도 무사히 돌아오. 남편은 관아에 있지 않소. 마름이 웃었어요. 아까 옮겼소. 어디로요? 알 필요 없소.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연희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뭔가를 바라는 눈빛이기도 했어요. 아주머니라면 뭔가 해줄 것 같다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소. 마름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요. 무사들이 아이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대문 써요.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그냥 도장 찍어버리면 안 되냐? 땅이 대수냐, 사람이 먼저지. 연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도장 찍어도 남편 못 돌아와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씨 가문이 원하는 건 땅이 아니에요. 이 집을 완전히 무릎 꿇리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그 다음은 더 큰 것을 요구해요.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연희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구석에 오래된 보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싸준 보따리였어요. 연희가 그것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무쇠 곤봉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까맣게 그을린 묵직한 곤봉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진갑이 직접 두드려 만든 거였어요. 시집 가는 날 아침 조용히 보따리에 넣어줬지요. 언젠가 정말 써야 할 때가 오면 써라. 그때는 아버지도 용서한다. 연희가 곤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묵직했어요. 그러나 연희에게는 그냥 지팡이 쥐는 것과 다르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아.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거 뭐야?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연희가 곤봉을 등에 묶었어요. 치마 위에 포를 덮으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절 믿으세요. 연희가 말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이 집에 걱정을 끼친 적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연희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3년 동안 구박하고 갈아 넣었던 그 며느리인데 지금 이 눈빛은 달랐어요. 연희가 몸을 낮춰 시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희가 마을을 빠져나와 산길로 들었어요. 아이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그리고 재훈이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생각했습니다. 오씨 가문이 마을 안에 인지를 두지는 않을 거예요. 관아도 아니었습니다. 관아에 두면 증거가 남으니까요. 그렇다면 산 쪽이었습니다. 버드실 마을 북쪽으로 반마장을 오르면 절벽이 나왔어요. 그 절벽 위에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씨 가문 선대가 별장으로 쓰다 버린 집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 해서 아무도 오르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곳이었을 겁니다. 연희가 산을 올랐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득했습니다. 가파른 돌벽이었어요. 손잡이가 될 만한 곳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어른 남자도 중간에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었지요. 연희가 손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올랐어요. 손이 돌을 짚을 때마다 돌이 우두두 부서지지 않게 힘을 조절했습니다. 발이 닿는 곳마다 바위가 살짝 패였지만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았어요. 연희는 절벽을 마치 계단 오르듯 올랐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위에서 횃불빛이 보였어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직 안 오나? 여자 혼자 이 절벽을 오르는 게 가능하겠어? 설마 오겠어? 내일 아침에 벌벌 떨며 도장 들고 오겠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멈추지 않았어요. 절벽 위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저 앞에 폐가가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사방에 무사들이 있었어요. 연희가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둘러선 것만 8비였어요. 그리고 폐가 안에 더 있을 거였습니다. 연희가 곤봉을 등에서 풀었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무사 하나가 연희를 발견했어요. 누구냐? 연희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절벽을 잡아라. 무사 셋이 달려들었습니다. 연희가 곤봉을 옆으로 가볍게 휘둘렀어요. 바람을 가르는 소리. 3명이 동시에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쿵쿵쿵 차례로 땅에 떨어졌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무사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틈에 연희가 폐가 문을 향해 걸었어요. 나머지 무사 5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빼들었어요. 연희가 곤봉을 당해 내리쳤습니다. 쿵, 땅이 울렸어요.
무사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연희가 그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곤봉을 짧게 써서 무사들을 하나씩 쓸어냈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곤봉으로 칼을 쳐내고 어깨를 밀어 절벽 가장자리에서 멀리 내던졌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힘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쓴 적 없던 힘이었어요. 그게 이 밤에 전부 풀렸습니다. 폐가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연희가 자물쇠를 손으로 쥐었다 놓았습니다. 쇠가 엿가락처럼 휘었어요. 문이 열렸지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석에 사람이 묶여 있었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손발이 포승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에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는지 연희가 들어서는 기척에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아이들 셋이 반대편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7살 사내 아이, 6살 계집아이, 5살 계집아이, 셋이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연희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나야, 감자 줬던 아주머니. 7살 사내 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주머니다. 연희가 아이들의 포승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재훈에게 갔어요. 여보, 재훈이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어요. 당신이 오다니, 왔어요. 연희가 포승을 끊었습니다. 재훈이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어요. 온몸에 매를 맞은 탓이었지요. 많이 다쳤어요? 버틸 수 있소. 재훈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많았어요. 연희가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폐가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오만술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채 횃불을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뒤로 무사 넷이 더 있었습니다. 오만술의 눈이 쓰러진 자기 무사들을 훑었어요. 그러다가 연희에게 고정됐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는 거였어요. 오만술이 오래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타오르는 게 있었어요. 당혹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무사들을 전부 쓰러뜨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박씨 댁마님이시오? 오만술이 입을 열었어요. 연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구려. 이 절벽을 올라오다니. 내 무사들을 이렇게 만들다니. 하지만 여기까지요. 무사 넷이 앞으로 나섰어요. 남편을 살리고 싶으면 땅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오.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찍지 마시오. 당신까지 여기서 다치면 안 돼요. 연희가 재훈의 손을 한 번 꼭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저 구석 가서 눈 감고 귀 막아 잠깐만. 아이들이 우르르 구석으로 달려갔어요. 오만술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들 보내기 전에 어서 도장은 없소. 연희가 처음으로 똑바로 오만술을 바라보았어요. 3년을 참았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딱 오늘 하루만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오만술이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허허, 보아하니 힘이 제법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여기가 어딘지 아시오? 연희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곤봉을 들었어요. 그 뒤로 벌어진 일은 훗날 버드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돌았습니다. 본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도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절벽 위 폐가에서 들려온 소리들 때문이었지요. 쿵, 쿵. 바위가 울리는 소리가 산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횃불 2개가 절벽 너머로 날아가 불꽃을 만들었고 폐가 지붕 한쪽이 내려앉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였습니다. 절벽 아래 산길에서 누군가를 업은 여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병약한 사내를, 양쪽 손에는 아이 2을, 그리고 나머지 아이 하나는 치맛자락을 붙잡고 걷고 있었어요. 여자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지만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만술은요, 폐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비단 도포가 흙투성이었고 갓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었습니다. 무사 넷이 전부 쓰러져 있었어요. 오만술만 연희가 일부러 남겨두었지요. 증거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만술을 끝장내는 건 연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희가
그동안 혼자 조용히 뿌려온 씨앗들이 해낼 일이었어요. 그 씨앗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버드실 마을 장터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닷새마다 서는 장날이었습니다. 보부상들이 짐을 풀고 안악들이 나물 보따리를 내려놓고 아이들이 엿장수 주위를 맴돌았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장터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 여자 누구야?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등에 재운을 업고 한 손에 무쇠 곤봉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문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옷은 흙과 먼지 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은 아침 햇살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옆에는 아이 셋이 붙어 걷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박씨 댁 며느리 아니야? 근데 저게 뭐야? 도영 서방이 왜 저 꼴이야? 얼굴이 왜 저래? 수군수군 소리가 퍼졌어요. 연희가 장터 한가운데 재운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재운의 모습을 보고 다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곤장 맞은 거야? 옷이 가문에서 한 짓이야. 틀림없어.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렸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모든 눈이 연희에게 쏠렸어요. 제 남편 박재훈이 관아에 갇힌 이유를 아십니까? 오씨 가문이 마을 우물을 막고 소장료를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 소장을 올렸더니 영모죄로 엮어 옥에 가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을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 땅 문서를 빼앗으려 했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설마. 연희가 문서 다발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이건 오씨 가문 소작 장부예요. 여기 보면 수학의 6하를 새로 받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3하를 넘길 수 없는데도요. 그리고 이쪽을 보세요. 연희가 다른 문서를 펼쳤어요. 이건 이미 세금을 낸 집들 명단인데 오씨 가문 장부에는 미납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땅을 빼앗으려 한 거예요.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내 이름이 있어. 작년에 다 냈는데 여기는 3년치 밀렸다고 돼 있잖아. 나도 있어. 우리 집도. 여기저기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땅을 빼앗긴 사람들, 곤장을 맞은 사람들, 가산을 몰수당한 사람들이 하나 둘 앞으로 나왔어요.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다그닥 다그닥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터 입구에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오씨 가문 무사들이었습니다. 마름이 앞장서고 뒤로 무사 스물이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오만술은 없었습니다. 어젯밤 절벽 위에서 어디로 도망쳤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저 여자를 잡아라. 문서를 빼앗아라. 마름이 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어요. 연희가 재운을 뒤로 감싸고 곤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 싸워야 하는가? 이를 악무는데 그때였어요. 장터 한편에서 낡은 도포를 입은 사내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어요. 행색이 허름해서 보부상인가 싶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도포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둥근 나무 패였습니다. 그 위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사들이 칼을 쥔 채 굳었어요. 마름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특명을 받은 암행어사 박문수다. 숨소리조차 사라졌어요. 석 달 전부터 이 고을에 잠입해 오씨 만술의 비리를 조사해왔다. 내 죄목을 낱낱이 읊겠다. 마름이 말해서 내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사들도 하나 둘 칼을 걷었어요. 하나, 소장료 불법 징수, 수학의 6하를 빼앗아 농민 30여 가구를 도탄에 빠뜨렸다. 둘, 문서 위조, 세금 납부 농민을 미납으로 속여
토지 23건을 강탈했다. 세, 관원 매수, 현감 이하, 포졸 우두머리까지 은자를 바쳐 관아를 소나귀에 넣었다. 네, 불법 감금과 고문, 소장을 올린 백성을 역모로 엮어 관아에 가뒀다. 하나하나 죄목이 읽힐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암행어사가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차지하는 문서가 결정적 증거다. 연희가 멍하니 암행어사를 바라보았어요. 석 달간 증거를 모았지만 옷이 가문 깊숙한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소.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것이오. 암행어사가 빙긋 웃었어요. 조선 팔도를 다 다녀봤지만 이런 분은 처음이오. 그제야 연희가 알았습니다. 재혼의 스승되는 선비 어른대 근처에서 보부상 행색으로 앉아있던 그 사내가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편지가 새나간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암행어사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지요. 포졸들은 들어라. 암행어사가 명령했어요. 오만수를 잡아라. 마름과 무사들도 전원 포박하라. 거역하는 자는 역으로 다스리겠다. 관아 포졸들이 우르르 칼을 걷었습니다. 마름이 도망가려 했지만 세 걸음도 못 가서 잡혔어요.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마름이 바닥에 엎드렸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만술은 산 쪽으로 도망치다 잡혔어요. 비단 도포 자락을 끌어안고 포졸에게 끌려오는 꼴이 딱 그 인품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 무릎을 꿇고 절하는 사람, 장터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어요. 위조 문서는 전부 불태워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빼앗긴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받았어요. 곤장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치료비가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미안하다. 그 두 마디에 3년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힘도 없다고, 쓸모없다고, 지참금도 없다고 매일매일 모진 말을 퍼부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 내 아들을, 내 식구를 목숨 걸고 구해왔으니 큰 시누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옳게, 미안해. 맨날 허드레 일만 시키고 힘든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작은 시누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옳게 옆에 있으면서 몰랐어. 밤마다 나가던 거, 그게 다 우리 마을 사람들 위해서였던 거잖아. 연희가 재운을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걸어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연희를 올려다보았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부터 잘 지내면 되지요. 시어머니가 연희를 꽉 껴안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고맙다. 우리 집 며느리여서 다행이야. 재운이 마루에 누운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웃었어요. 당신이 이 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요. 연희가 시어머니 품에서 빠져나와 재운을 바라보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진작부터요. 재운이 눈을 가늘게 웃었습니다. 쌀가마니 들면서 비틀거리는 연기. 너무 표가 났소. 연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3년 만에 속 시원히 웃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게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저녁 마당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이 맛있다며 처음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시누이들이 떠들고 재운이 웃고 아이들 셋이 돌아가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인의 마당에 들어와 인사를 건넸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연희가 마당에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초롱초롱 박혀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연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여주 느제 마을 대장간에서 딸의 손을 꼭 쥐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한 척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연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지켜냈어요. 약한 척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예요. 힘은 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킬 것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들어오지 않겠소. 바람이 차오. 연희가 몸을 돌렸어요. 네,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진인사대 천명 사람이 할 바를 다하면 하늘이 뜻을 이루어 준다고요. 연희는 3년을 참았어요. 황소를 멈추던 손으로 쌀가마니 하나를 못 드는 척 비틀거렸습니다. 매일매일 구박을 받아도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그 참음은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정말 지켜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연희는 한치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참된 힘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던 사람까지 품어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꼭 참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 참음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때가 오면 반드시 빛이 납니다. 연희처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